과거에 한국이 선진국일 수밖에 없던 이제 무수한 정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뭐 간단합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400여 개 정도 이제 세계 그 책이라든가 뭐 기록물, 뭐 악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재되어 있거든요. 세계에서 16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숫자보다도 이제 그게 전체적인 그 순위로 보면 세계 4위. 4위. 예,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부동의 1위. 예. 그 세계 4위라면요. 250여 개국 가운데서 4위니까 상위 2%가 아주 정말 공부 잘하는 국가더라고요. 그렇죠. 1위는 뭐 독일 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공동 4위로 돼 있는데 부동의 1위라는 거 아시아에서 이 중국마저 제쳤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중국이 그런 책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 걸 전부 불태워 없애버려가지고 남아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문화혁명 때문에 그때 많이 없어져. 그래서 없어져 그렇지. 뭐 객관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중국이 지금 13개, 11개인가? 한국보다 뒤처집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무형유산이라고 있거든요.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게 재밌어요. 1위가 중국. 중국은 매그런간이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등재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3위가 한국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 발전된 국가였느냐 알 수가 있죠. 다 넘어가. 그 다음에도 제가 많이 드는 예가 고려 청자 예를 드는데 우리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근데 그러면 청자 만드는 기술을 10세기, 11세기 그때 말이죠. 전 세계에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고려하고 송나라.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기술, 하이텍. 다른 나라는 일본은 우리 임진왜란때 붙잡혀간 도공들이 가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찾아가지고 자기 그 고령토 찾아가지고 유럽서도 그걸 만들고 싶은데 흙도 못 찾겠고 뭐 기술도 안 따라가고 그러다 간신히 18세기 초에 1709년에 독일 작센지방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냥 쓰다가 뭐 기와도 막 청기가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나 참 이상하더라고요. 엄청난 일인데 근데 고려 대장경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이 됩니까? 나무로 만든 800년째 전께 뭐 한글 뭐 너무나 많아 이런 얘기들이. 한글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떤 총균세 저자가 이제 세계적인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책에 잠깐 언급을 하죠. 저기도 이제 하여튼 그 세계에서 만든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최고의 글이라고 그분도 이렇게 이제 제레미 레프킨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도 하여튼 압도적인 지금 이제 최고의 글로 지금 이제 평가받고 있고 근데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한글이 제일 과학적인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과학적이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 교수님이 문기라는 책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한국은 식민지에서 탈출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실현한 나라로도 이제 유일한 나라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을 민주주의 지수로 따지면 작년에 재작년에 나온 거 같더니 전 세계 23위가 나오더라고요. 23위. 근데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1위예요. 전 아시아에서. 일본마저 제쳤더라고요. 일본이 우리가 한 단계 밑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이 참 민주주의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전 왕조가 아닌 뭐지? 전 정권에 뭐 나라가 이게 나라냐 그러고 다 이미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그렇죠. 네?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조선의 그 높은 문화 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조선은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문기가 가장 강했던 나라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니까 이제 국민이 여기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고 또
조선의 그 정치 시스템 보면은 우리는 왜 이제 상소문 막 올려대고 왕 앞에서 전하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말 하면은 저기 함경도 아닌 제주도로 귀양 갈 거 알면서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 죽을 줄 알면서 그 말하는 그거 그게 이게 우리는 사극에서 맨날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그 유럽 같은 거 상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죠. 어디 왕 앞에서 누가 그렇죠. King, you can do this 누가 이러냔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빌비재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저 시스템 자체가 예. 왕 그를 견제하는 거 말이죠. 뭐그 삼사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사관원 뭐 사원부 대사원, 네, 저기 사원부, 홍문관이라 가지고 왕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다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지난 봉건한 왕조 때. 그렇죠. 없죠. 그 서양학자들은 그것도 서양학자들 미안합니다. 이 조선처럼 이 뛰어난 정치제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와서도 우리 저기 그 학생들 데모하는 거 어떤 나라 학생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데모를 할 수 있었을까? 그 견인차 역할을 했잖아요.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들이 따라가고 물론 그전엔 종교 세력이 됐죠. 이게 다 3.1차가 돼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 이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거 역시 조선의 훌륭한 문화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권이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우리 뭐 보수 진보였던 다툼이나 갈등도 이제 심한 나라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나라가 있나 뭐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이제 그런 사안을 볼 때도 주관적인 눈과 함께 객관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미국만 해도 미국조차도 무슨 바이든이 되니까 뭐 트럼프 막 국회까지 막 진입해가지고 이게 뭐 저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이게 그렇죠. 뭐 승복도 안 하고 뭐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 세상에 0.73%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순간에 완전히 승복해버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굉장히 미국인들이 오히려 놀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판의식이 있고, 눈높이가 아주 기대치가 높아서일 뿐이지. 너무 높아요. 높아서일 뿐이지, 객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금 달리고 있는 나라라고. 갈 길은 또 많이 있는데. 그렇죠. 갈 길은 많이 있죠. 그 기본이 갖춰준 나라니까. 그렇죠. 차별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는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상으로 또 이제 앞서가는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노엄 촘스키 교수 같은 경우도 최 교수님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기가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한 나라를 꼽자면 자기는 코리아를 꼽겠다 그렇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직을 일삼다가 나라까지 망해먹었다 이런 건데요. 이제 최 교수님은 조선은 뛰어난 정치 문화를 가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리학 배경이죠. 그 나라 유학이라는 명나라 청나라보다도 이제 더 나은. 그러니까 유학 성리학도 그 갖고 있는 종교 그 시스템도 중국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선에서 더 이 중국에서 원했던 대로 이 제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학자 책을 보니까 17세기, 18세기에는 이 조선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정치체를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그거 다 중국 제도 아닙니까? 이게 쓰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따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왕이 저기 사관이나 성정원의 주서, 대동 없이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초를 쓰게 되면 왕이 절대 못 보잖아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거의 안 봤어요. 그게 보니까. 근데 중국은
황제가 가져와. 아니, 어떤 황제는 사관 네가 뭔데 말이야. 내가 말할 때마다 저거 이 자식아. 너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와. 그래서 지가 보다가 또 이거 지워 막 또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단 4부만 만드는데 한국은 조선은 아름다운 목활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냥 저기 초소 갈긴 거 그냥 놔뒀대요. 그런 거 보면 조선이 얼마나 이 문화가 발전된 나라냐. 근데 청실록, 명실록은 유네스코 등재가 못 됩니다. 우리 것만 돼 있고, 뭐 일본은 아예 쓰려고 하다가 초기에 그냥 꺾여버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조선이 얼마나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선은 어떻게 위험만 하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니 우리가 우리 과거 역사를 갖다가 객관적이 좀 공정하게 보지 않으면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요 조선 왕조를 비판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봅니다. 썩어 빠진 그 사대부들의 그렇죠. 그 사대 정치, 세도 정치 용서 못해요. 그 전 조선 역사 동안에 양반 가운데서 야 우리 이제 한자 그만 쓰고 한글 좀 쓰자 그렇게 말한 놈 하나도 있었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예. 세계에서 문자 만들어오고 4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선배들이 없잖아요. 예, 이런 거 봐서 정말 더 칠 수 있는데, 그러나 좋은 점도 봐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건 반드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사초를 기록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봉건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뭐 온 나라가 자기 건데, 봉건 왕조라는 게 그런 건데, 이시 건데, 왕 건데, 지 왕 말 한마디면 목이 떨어지고 이런 봉건 시대도 불구하고 사관을 눈치를 살피면서 연상꾼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지 마음대로 기록하게 하지를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봐도 놀랍죠. 그렇죠.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제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늘 이제 수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인은 무슨 인종에 속합니까? 인종이요? 그것도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런 거죠. 전 세계 인종을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이제 몽골리안 황인종이 있고 코케이션 백인종이 있고 그다음에 흑인 뭡니까 니그로인가요? 흑인 그렇게 있는데 그럼 황인종 가운데서 한국 어떻게 되냐 보면은 그냥 저거예요. 이 북방 몽골리안의 중심이 되되 남방계 인자가 섞여 있는 그런 혼합.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뭐 순수한 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실화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물론 이제 북방에서 몽골리안들이 온 북방 몽골리안들이 많이 있지만 남방계 쪽이 아마 비율을 따지면 인자를 남방계 인자를 어떤 학자는 20%, 어떤 학자는 40%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혹시 남방 그게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얼굴만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약간 저처럼 약간 길고 갸름하고 곱슬이고 이러면 이제 남방에 좀 많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섞인 거예요, 그게. 아니 갸름하면 이게 이제 북방이고 곱슬이면 남방이고. 이게 우리가 북방 몽골리아는 직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도 지금 곱슬인데 곱슬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남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는가 하니 얼굴만 보고도 할 수가 있는데. 북방은 갸름하고 그다음에 눈썹이 옅어요. 털이 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칙본 이게 광대뼈가 나와 있고 코가 어둑하고 입술이 얇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방은 반대입니다. 남방은 여기 짙고 쌍꺼풀이 이게 있으면 이게 남방 입니다. 이게 안 튀어나오고 코가 옆으로 퍼져 있고 입술이 두껍고 이러면 남방계거든요. 이제 영조대왕 여진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북방계 얼굴이에요. 쫙빛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송승헌이 같은 친구는 아주 전형적인 남방계. 이게 수검댕이 아니야 이게. 여기 저기 누구요? 송승헌이. 배우요. 송승환이 아니고 여기 눈썹이 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초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누가 그린 줄 아는데 저건 어떻게 말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그렸다 이거예요. 왜냐면 세종대왕을 완전히 남방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요? 보세요 거기
눈썹 짙고 쌍꺼풀 있고 입술 두껍고 예?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예? 근데 세종대왕이 왜 남방계냐고요? 이제 저 물론 전주시지만 북쪽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보통 예신족하고 많이 그쪽 싸우고 함경도 쪽 그쪽은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예. 그래 이 그림 남방계로 그려놔가지고 참 이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근원, 인종적인 것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한 것만 들어봐도 저 같은 경우도 북방하고 남방하고 다 섞였네요. 우리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 몽골리안이지만은 북방남반이 섞여 있는 적당하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회 문화는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문화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유럽에서도 이제 프로축구나 미국의 프로야구를 보더라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막 이제 집단 응원하는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 비해서 한국 사회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응원 문화가 집단되는 건 그걸 보고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 잠깐 멈췄다 마는 건데, 한국은 이게 우리가 세계 문화를 따질 때 그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해놓은 이론인데, 제일 좋은 게 개인주의 문화권인데 집단주의 문화권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집단주의 문화권이에요. 이 서구만 개인주의 문화권이고, 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이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성씨, 이 가족에 속한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은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가 먼저죠. 이 가족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말 보면은 벌써 우리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하는 게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밀, 우리 고향, 우리 고장 사람. 그러면 이거 우리 남편이야 이러잖아요. 얘 네 남편이지? 이거 우리 남편이냐?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누가 그렇다고, 이건 내 남편이야 이러면은 뒤에서 돌아서 너만 남편이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 한국서.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인데,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른 게, 이건 유교권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게 뭔가 하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가장 중시된 가부장적인 문화.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인데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제일 중시된 문화. 아랍은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중요한지 아세요? 많이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도 가고 아랍을 별로 많이 못 가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랍은 형제간. 그래서 거기 클랜 부족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도는 뭔가 하니 인도에서는 가족 있을 때 누가 제일 권위를 갖는지 우리 한국은 아버지가 갖잖아요. 가부장적인 권위. 인도는 외삼촌, 큰 외삼촌. 그렇게 돼요. 거기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 외삼촌이가? 큰 외삼촌. 어떤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 근데 집단주의 문화권이에요. 인도든 우리든, 근데 좀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그 주소를 적을 때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펜팔이 그때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해요. 펜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렇게 펜팔하면은 제일 생소한 게 걔들이 이름부터 앞에 이제 적고 우리는 이제 주소를 나라, 코리아부터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정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 이제 소개할 때 한겨레 신문 기자입니다. 이렇게 아까 항시 자기 소속을 먼저 밝히고. 그러니까 무슨 한겨레 신문에 용어 있을 것도 아니면서 꼭 거기에 이제 소속을 먼저 밝히고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소속감, 어떤 집단주의 문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영어로 할 때는 항상 my name is 이거 먼저 하잖아요. 누가 I'm belong to 한겨레 뉴스페이퍼 이렇게 해야 I'm a member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걔들은 무조건 자기 이름부터 먼저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거 재미난 게 물에 빠지면 우리 어떡합니까?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help me, 날 구해달라고. 우리는 날 구해서 날 구해서 일을 안 해요.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통칭해서 사람 살려 그러죠.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스며든 그런 게.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대단한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지금 뭐 유교가 지금 이제 거의 종교의 기능을 사실상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유교의 영향이 지대한데요. 최 교수님은 권위주의 문화도 이제 유교의 영향으로 많이 보셨죠? 당연한 거죠. 그 유교에도 이제 그 성리학 그 복잡한 이런 어려운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 유교 중에서도 그 저기 뭡니까 오륜 그거만 영향이 있는데 오륜 중에서도 딱 두 개만 현재 영향이 있죠. 부자유친하고 장유유서 네 번째 거. 나머지 무슨 저 뭐 군신유의나 부부유별은 깨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설거지 안 했다니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맞아 부무유신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 근데 거기 장유유서라는 건 유교는요. 이건 뭔가니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 어머니는 무상업 사람들이 어머니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지 이게 사람 되는 거야 여자라는 거는. 그 아들 낳으면 오기가 금연해가지고 애들 다 마마보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들 사이의 그 수직 관계가 결정이 돼요. 그 형과 아우 나이 많고 없는 가지고. 그게 그대로. 근데 재미난 게 부자 유친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장유유서는 없어질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장유유서는 뭐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 20대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남녀가 만나서 뭐 존댓말 하다가 좀 친해지면 그쪽이 저보다 한 2살 미친 것 같은데 반말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래 반말한다. 그럼 그또지 하자 막 트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천천히 친해지면서 반말이 섞이고 뭐 이러는 거지. 그거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람 뭐예요? 이렇게 그 나이 아래위 정한다면 그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아시잖아요. 형동생. 또 친족 호칭으로 서로 불러대요. 언니.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서 권위적인 관계 형성이 돼요 이게. 저기서 항상 얘기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존댓말 반말 없애야 되고 친족 관계 부르지 말고 그냥 제3자로서 그냥 명칭으로 그냥 이름 부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이게. 왜냐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뭐 언니 형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안 벗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또 일방에서 한쪽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한쪽만 어느 자기만 반말하고 나는 이제 공대하고 있을 때 이게 정말 그 말이 또 이제 존재가 그 말이 존재를 규정 짓는다고 그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밑에 서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반말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합의가 굉장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뭘 얘기해야 될 사안조차도 뭐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좀 몇 마디 하면 너 몇 살이야? 그렇죠. 나한테 너 같은 딸이 있어. 그 나중에 뭐 갖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반말을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 사람 아니 이 양반이 누구 양반이었는데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너 이제 당신이야? 아니 저거 진짜 거들 다 있어야 돼. 지금 한국인들이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열광적인 에너지는 강한데 어떤 합리성이 약간 그것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유교적인 어떤 권위에 의해서 모든 거 합리를 다 그 배격해 버리니까 네가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뭐 합리고 보이고. 신부사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종교계 같은 경우가 실은 이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의 권위주의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생은. 근데도 완전히 유교보다 더 유교적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유교보다 더 유교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권위적인 꼰대 문화랄까. 꼰대 문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오히려 어떤 이제 불교적인 동체 대비랄까.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 형제의 문화랄까 이런 것이 제대로 좀